네, 여러분 이어서 압축 특강 계속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입니다. 국세징수법도 7문제죠. 보겠습니다. 8번. 다음은 국세징수법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1장 총칙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맞아요. 예를 만약에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겠죠. 2번.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0 48조 3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간은 지정납부 기한으로 본다. 자, 일단 이거 맞는 말인데 여러분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 본문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자, 밑에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있나 보네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내용 중에서 부가가치세 48조 3항은 여기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중에서 영세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앞에 상반기 위에 3개월에 대해서 직접 신고하지 않고 예정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원래 3개월치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기본인데 개인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라면 야 너무 1년에 4번이나 신고하면 번거로우시니까 자 우리 과세기간 6개월 중에 앞에 3개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고지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 48조 3항 본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요 1, 4분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한다? 4월 25일까지 이 고지한 금액을 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4월 25일을 뭘로 본다고요? 이거를 지정 납부 기한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후부터는 체납이 되죠. 그죠? 그래서 4월 25일을 지정 납부 기한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예정고지 납기까지 지정 납기까지 내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체납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게.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상 48조 3항 본문에 따라 예정고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간 4월 25일. 그걸 뭘로 본다고요? 지정 납부 기한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내면은 다음 날부터 체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3번. 지정 납부 기한이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 잠깐 설명 붙이면 자, 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6월 달에 우리 소득세과에서 확인하고 아, 신고하고 납부는 못 하셨네요. 가산세 며칠 더해 가지고 고지일까지 가산세 더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꼭 내주세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는 꼭 내주세요 라고 고지를 한다고요. 이때 새로 납부기한을 정해서 알려줬죠. 그게 뭐예요? 지정 납부기한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당초에 소득세 원래 법에서 정해놓은 납부기한은 언제였어요? 5월 말이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법정 납부기한. 자, 여러분 법정 납부 기간까지 세금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체납이 되나요? 아닙니다. 체납은 언제 돼요? 방금 예를 들었던 것을 하자면 6월 30일까지 내주세요라고 지금 새로 납부 기한을 지정해서 과세관청에서 연락했죠? 고지했죠? 그 지정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그 다음 날 7월 1일부터 체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납이 됐죠? 그러면은 왜 안 내셨어요? 꼭 좀 내주세요라고 연락 또 하죠. 그게 뭐예요? 독촉이에요. 여러분 체납됐다고 해서 바로 압류하고 이렇게 강제 절차할 수 있나요? 못해요. 체납이 되고 나서 이번에 꼭 내셔야 합니다라고 독촉을 한다고요. 이번에는 꼭 내주세요. 예를 들면 7월 20일까지는 진짜 내주셔야 돼요. 독촉 납부기한을 또 지정했죠. 독촉 납부기한. 독촉 납부기한까지도 안 내잖아요. 체납자가 7월 1일부터 체납자잖아요. 근데 7월 20일까지도 안 내죠? 그럼 7월 21일부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압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강제 절차를 돌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되셨죠? 빨리 한번 정리했습니다. 5번 맞는 것부터 먼저 보죠. 국세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는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국세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야겠죠. 그러려고 국세징수법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다른 법에서 야,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징수할 거야. 라고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국세징수법은 다른 법보다 약해요. 다른 법의 하위법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다른 법에서 야, 예를 들면 우리 세목은 징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만약에 정했으면 그거에 따르거든.
아시겠죠? 개별 세목 그거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국세징수법은 뭐다? 다른 세목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목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5번은 맞는 말. 4번.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 제외, 가산세 순서에 따르며 여기까지 맞아요. 어디가 틀렸다? 국세 상호간의 순위는 기타 국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순으로 징수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 이거는 맞다고. 근데 이 국세 안에서도 우위를 가려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죠? 확인합니다. 4번에 대한 정답. 국세 안에서는 뭐부터? 교육세부터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다음에 나머지 국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세 안에서는.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시고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납세 담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전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가증권은 납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있어요. 3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서로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납세 보증서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110%만 담보해도 되는 납세 보증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떤 거? 은행에서 보증하는 납세 보증서요. 밑에 있어요. 납세 보증서는 여러 개가 있다고요. 은행이 보증하는 게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게 있고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납세 보증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금액이 야 진짜 이거는 튼튼하다 110%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거는 이 셋 중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보증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다른 나머지 경우는 넉넉하게 120%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납세 보증서인데 은행이 보증하는 납세 보증서가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의 납세 보증서죠. 그래서 이거는 110%가 아니고 120%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출됐으니까 알고 갑시다. 자, 4번.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 보증서는 제공 가능한 납세 담보에 해당한다. 요거 방금 보고 왔죠? 납세 보증서 중에서 은행이 보증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무서장이 야, 저 정도면은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라고 인정받은 자도 납세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요. 4번도 됩니다. 5번. 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는 제공 가능한 납세 담보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말. 넘어가겠습니다. 단순 확인한 문제니까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을게요. 10번 조금 까다로웠죠. 세무공무원이 강제징수를 집행함에 있어 질문 검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납자 본인 돼요. 그리고 체납자하고 평소에 거래하는 사람 돼요. 자, 3번부터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돼요. 물어봐야죠. 4번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체납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의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자, 체납자한테 빚이 있거나 체납자한테 갚을 게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번도 어떻다고 했어요? 얼핏 읽어봤을 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가 틀렸는지. 체납자의 사촌 이내 인척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갖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디가 틀렸죠? 여기죠. 사촌 이내 인척? 이거를 이 사람이 해당되는지 결국은 이 사람은 아닌 거잖아. 3촌 이내 인척이거든. 해석할게요. 자, 7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갖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주의할 게 뭐라고 했어요?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기만 하다고 해서 그냥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친족 관계 중에서 특수관계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갖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친족관계라고 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방금 게 핵심이 아니었죠. 방금 전에 문제에서 모기에서 핵심은 뭐였다?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법상으로는 친한 가족, 친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 혹은 배우자를 친하게 봅니다. 친하다고 봅니다. 혈족은 나랑 피가 섞인 사람, 인척은 배우자랑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8촌 이내, 4촌 이내잖아요. 근데 국세기본법에서는 요거를 민법상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정의할 때 민법보다 조금 짧게 봅니다. 작게 봐요. 작게 구간을. 민법상으로는 8촌 이내면은 친족으로 보죠. 하지만 지금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상 친족인 경우보다 더 범위를 작게 봐요. 8촌이 아니라 4촌 이내의 피가 섞인 혈족이라면 그 사람만 친족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니은 민법상으로는 4촌 이내의 배우자의 가족, 배우자의 피 섞인 사람, 인척이라면은 나랑 친족인데 국세기본법에서는 뭐다? 4촌이 아니라 3촌 이내 인척이어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인 친족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4촌 이내의 인척은 뭐다? 국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대상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기출됐던 거니까 이제 알고 갑시다. 넘어가고 11번 국세기본법상 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수색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잠깐 나왔어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압류의 전 단계. 그래서 수색만 해도 압류된 걸로 봐서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했죠. 수색은 뭐다? 압류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압류할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압류할 게 있으면 압류하고 압류할 게 없으면은 압류할 게 없네요 라고 수색했다는 조서를 작성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봅시다. 1번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의 주거도 수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2번 세무공무원은 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 36조에 따른 질무 검사만을 목적으로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때는 관계자에게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 아니에요. 질문 검사만을 목적으로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때에도 신분증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지금 검사하겠다는 공문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3번 수색은 원칙적으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맞아요. 다만 예외가 뭐였어요? 예외도 봐버립시다. 3번 앞쪽에 있나 보네요. 3번. 자, 기본적으로 원칙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 해가 있는 사이에만 수색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오후 좀 늦게 피치 못해가지고 오후 한 4시 5시에 시작했대요 수색을. 시간이 좀 걸린대.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예외. 두 번째 예외는 뭐예요? 밤에만 영업을 하는 장소가 있대요. 낮에는 문을 안 열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해가 진 후에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가 진 후더라도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됐죠? 자,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압류 조서는 작성할 수 없겠죠. 압류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수색 조서 이런 경위로 수색을 했습니다라는 걸 작성하고 같이 들어왔던 참여했던 사람한테 서명을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5번 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는 경우 수색을 받는 사람, 그 가족 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세무공무원 단독으로 수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꼭 같이 하라는 거.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12번 부동산 등의 압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그 강제징수를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자, 쭉 일단 볼게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소송할 거면 소송해라. 라는 거예요. 3번 건축 중인 건물 이거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사용 목적으로 봐서는 거의 완성된 거로 봤을 때는 보존 등기하고 나서 부동산으로 압류합니다. 맞는 말. 4번
제3자의 소유 재산을 체납자 재산으로 잘못 압류한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를 즉시 해지한 경우에도 당초 압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거 뭐예요? 24년 개정세법이다라는 거예요. 압류를 하면 여러분 원래 소멸시효가 중단되죠. 그런데 이게 제3자의 재산을 내가 모르고 잘못 압류했대요. 세무서에서. 그게 밝혀졌대요. 그래서 돌려줬대요. 제3자한테. 그런 압류라면 어때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압류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중단이 됐었는데 2024년 개정세법이 들어오면서 반영되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단 안 되는 걸로. 중단 사유의 예외죠. 5번.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압류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그 사무실 좀 쓰게 한다고요. 그게 기본인데 야 이거 쓰게 하면 가치가 확 줄어들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을 때는 체납자한테 못 쓰게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여러분 요 내용 잠깐 설명할게요. 제 3자의 소유권 주정 있죠? 요거 스토리를 잠깐 확인할게요. 지금 다 풀었어요. 제 3자에 대한 소유권 주정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3자의 소유권 주장 내용합니다. 제가 우리 세무서에서 체납자한테 집에 가서 체납자 재산인 줄 알고 압류했대요. 근데 다음날 누가 막 찾아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제 그거 압류하신 거 그거 제 거거든요. 제가 그냥 잠깐 친구 집에 둔 건데 그거 제 거예요. 제 거. 체납자 거 아니에요. 돌려주세요.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세무서에 와서. 자, 세무서장이 일단 3자가 이렇게 자기 거예요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야, 나는 모르겠고 그냥 팔 거야. 이러지 말고 일단 강제징수를 일시 정지해야 돼요. 그게 맞겠죠? 합리적이겠죠? 그러고 나서 판단해 보는 거야. 세무서장이 지금 이 3자가 주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서류라고 증명을 갖고 올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석 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말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주장과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재반 사항을 확인해 봐서 그러네요. 당신 거네요. 라고 세무서장이 판단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압류를 즉시 강제 해지해야죠. 당연히. 필수적인 압류 해지 사유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선생님 주장은 알겠는데 세무서장이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체납자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3자한테 얼른 연락해서 세무서장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2번 문장이었죠. 2번 보기였죠. 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 3-2에 이어서 제 3자는 연락을 받았죠. 세무서장이 자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겠어요? 법원에 가야죠. 이 사람은. 법원에 가가지고 체납자한테 야 그거 내 거잖아 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15일 이내에 세무서장한테 찾아내야 돼요. 세무서장한테 제출해야 돼요.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럼 세무서장은 지금 소송이 제기됐구나.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멈춰야죠. 일단 멈춰야지 판결이 날 때까지. 근데 15일 안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지금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죠? 그러면 계속 강제징수를 하면 돼요. 이게 아까 1번 문구였어요. 1번 문구. 1번 문구 볼까요? 1번 문구 뭐였어? 다시 한번.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강제징수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된다. 강제징수에 대한 절차를. 맥락이 이어지죠. 여러분 이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문제 보기상으로는 그 스토리상의 그 일부분만 떼어내서 툭툭 주어진다고 우리한테.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맥락을 모르면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소송이 왜 나오지? 세무서장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잖아요. 세무서장이 제 3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제 3자는 이거 소송해야겠다. 그래서 체납자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해봅시다. 잠깐 이어서 마무리. 자, 지금 승소 판결을 제 3자가 받았어요. 소송 결과가 나왔죠? 그 세무서장한테 자기가 3자가 이겼다는 소송 판결 증명서를 세무서에 갖다 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무서장은 당연히 돌려줘야지. 세무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 3자 거다.
그럼 당연히 세무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려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야. 해제하여야 한다 압류를. 됐죠? 자, 그리고 압류 해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볼게요. 자, 뭐 요거 4번 정답이었죠. 24년 개정세법. 압류 금지 재산을 모르고 세무서에서 압류했대요. 생계에 꼭 필요한 건데 압류하면 안 되는데 압류했대요. 혹은 체납자 게 아니라 제3자 건데 모르고 압류했대요. 이러면 어떻다고? 필수적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압류 해지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 압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압류가 가지는 기본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이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라고? 24년도에 생긴 규정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13번 국세징수법 보칙에서는 직접적으로 강제징수하는 방법 이외에 간접적으로 체납자를 압박해서 체납액의 납부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세 납부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 아닌 건 어떤 게 있나요? 미납국세를 열람하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혹시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열람하게 해줘요. 내야겠죠. 그죠? 이런 거 싫잖아. 누가 내가 체납된 게 있는지 막 확인하고 그러면 안 싫잖아. 내가 내라는 거겠죠. 2번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국가가 어떤 추진하는 사업에 체납자는 참여할 수 없다. 세금 내야겠죠. 출국 금지. 너무 고액 체납자예요. 막 5천만 원 넘는데 체납자가. 그러면은 외국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5번 고액 혹은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거예요. 망신 주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맞아. 근데 납세 담보의 제공은 뭐예요? 예를 들면 납부 유예 같은 거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좀 한 달만 좀 기다려 주실래요? 막 이럴 때 오케이 해드릴게요. 근데 저도 좀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납세 담보 좀 내주시겠어요? 이런 취지죠. 그래서 납세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간접적인 이렇게 세금 내란 압박하고 결이 다른 거죠. 오케이. 14번 출국 금지 요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청장은 5천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로서 압류 등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출국 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맞죠? 2번 국세청장은 체납액의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 금지 사유가 없어졌다면 즉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하죠. 출국 금지 사유가 사라졌으면 출국 금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해야죠. 당연히 출국 금지 요청, 해제를 요청해야 되죠. 3번도 마찬가지. 조세 채권이 확보됐어요. 그러면 확보된 순간 지체 없이 늦지 말고 바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 이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죠. 권리를 침범하면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조세 채권이 들어왔잖아요. 풀어줘야지 당연히. 4번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 좀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아니죠. 직계 좀비속이 외국에서 사망해서 출국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때 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임의적 요청 사유예요. 5번 부과 결정 취소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 원 미만으로 된 경우 지체 없이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5천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했으니까 야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일 때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되면은 이제 기준점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지? 출국 금지 요건이 해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하겠죠. 됐죠? 자, 여러분 짧게 정리했습니다. 자,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압축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